안녕하세요.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자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병든 사회와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김채용 선생님과 같이 재밌는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김채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바로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관적 행복론의 오류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오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에릭 프롬이 얘기한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썼었죠. 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는 진짜 그 책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책을 따로 한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에릭 프롬이 한 얘기와 그 책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들을 좀 결합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적 행복론이라고 하면 행복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좀 통속적인 표현으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게 주관적 행복론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교수가 열심히 떠들면서 사장도 불행할 수 있고 하층 노동자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 행복론이죠. 그래서 제가 딱 당연히 대학교 1학년 때지만 손 들고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하층 노동자가 행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부사장이 불행할 확률은 적을 거 아니냐.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근데 그걸 부인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랬더니 교수가 뭐라 이제 우물우물 된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민감해가지고 어릴 때 예민해서 그걸 못 참았습니다. 이제 바로바로 이제 따지고 그랬는데 그게 주관적 행복론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철학자 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 고문기구라는 게 있었대요. 이렇게 철로 만든. 고문기구요? 네,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아 죽이는 거. 그러니까 구워 죽이는다 그럴까요? 가마. 사람 삶는 가마예요. 그게 고문기구인데 그 철학자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러면 미친놈인데 내가 그놈을 진짜 거기 넣어서 한번 삶고 싶더라고. 너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서. 근데 그 정도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행복은 그냥 주관적인 거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뭐 어떤 조건에 살아도 이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꿍치렁대지 말고 너 마음이나 잘 다스려. 이게 이제 주관적 행복론이거든요. 근데 에릭 프롬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죠. 행복은 객관적이라는 거죠. 일단 주관적 요소가 분명히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복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한국 사람이죠. 네. 우크라이나 지금 폭탄 미사일 날라오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강릉에 미사일 한 대 맞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우크라이나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금 난리가 났죠.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도 행복할 수 있겠네요. 폭탄 맞으면서. 아유, 총알 아름답네.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못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과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복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과 자기 집이 있어서 따뜻하게 등에 지지고 잘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부정하고 행복이 오로지 주관적 심리에 달려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궤변입니다. 궤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네,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책들이나 이런 데서. 요즘 뭐 자기계발서는 그 자기계발서 대표적이죠.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시크릿도 그런 거라면서요.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자, 근데 어쨌든 에릭 프롬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이지 않다 행복은 일단.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객관적이다. 그리고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먹어도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거다 분명히.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행복론은 그런 점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고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행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커요. 사람들이 전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저 실업자에다가 뭐 얘기하면 야 그런 상황에서도 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거야. 넌 긍정적 사고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 뭐 예전에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는 시대에서는 뭐
남자면은 울지 말아야 돼. 나약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의 기조가 좀 셌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남자 놈이 나약해서 말이야.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을 이제 쉽게 잘 다스려라. 아닌 척해라 이런 건데. 척해라,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끓는 물에서 다 몸이 익고 있는데 난 행복해요. 그럼 그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미친 사람. 왜 정신승리가 아니라 미친 거죠, 그 정도 되면. 네. 갑질당하고 있는데, 난 너무 좋아. 갑질하니까. 직장 상사가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봐. 네. 매일 갑질을 해. 그럼 뭐가 달라져요, 인생이? 오히려 현실 도피밖에 더 되겠습니까? 되게 이건 나쁜 겁니다, 사실. 주관적 행복론은 그런 점에서. 네. 그래서 특히 요즘 직장 생활 같은 경우는 갑질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 그런 갑질을 당하면은 네가 좋게 생각해.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주관적 행복론이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것도. 객관적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을 바꾸고 생각 바꾸고 관점을 다르게 해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긍정심리학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긍정심리학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주류심리학의 한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긍정심리학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떠들었죠. 네, 책도 많이 나왔고. 네, 많이 나왔고.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긍정적 사고를 해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좀 버벅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네. 가정을. 그럼 제가 그거를 이 인간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했을까? 원래부터 나를 이렇게 깔봤나? 하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도 나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농담으로 생각하고 아유 우리 박 선생님 유머가 많이 들었네. 이런 생각하면은 행복하고 기분도 좋잖아요. 자, 네. 긍정적 사고 좋죠? 네. 좋아요. 이런 때는. 네.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갑질을 해 맨날. 직장 상사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 깊은 관심 때문에 하시는 거겠지.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나빠지죠. 현실 부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 갑질 좀 더 해주실래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 사고나 긍정적 해석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되는 데가 어떤 거냐면 사소한 것들에 잘 통해요. 사소한 거. 예를 들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잔소리했는데 좋게 해석하면 그건 통해. 근데 내가 잘렸어 회사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나 이런 데서는 긍정적 사고나 해석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결국 요약을 하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냐? 네. 통제할 수 있으면 주관적 행복론이 그렇죠. 통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통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긍정적 사고나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데이비스라는 심리학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그 가짜 행복 권한사회에서 인용했는데 그 내용을 엮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들다 보면 이제 허리가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엮기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엮기가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다. 근데 오늘날의 심리학은 두 번째 것만 얘기한다. 쉽게 하면 사기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자, 엮기의 무게를 줄여야 되지 않아요? 허리를 보호하려면? 그렇죠. 근데 엮기가 안 무거워 이러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들다가 허리 나가죠. 허리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안 먹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다 되는 것처럼 뻥을 치면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가 통제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짜잘한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좋아요. 바퀴 나오면 아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기분이 낮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 선생님이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제 듣다 보니까 주관적 행복론의 오류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쾌락주의적 행복론의 그 현상 본질에 대해서 이 책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쾌락적 행복론은 행복을 곧 쾌락이라고 보는 견해죠. 네.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는 쾌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쾌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곧 쾌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론에 의하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 혹은 쾌감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책 쓸 때 읽은 어떤 한국 사람이 쓴 행복 연구자가 쓴 행복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 자, 행복은 결국 쾌감이니까 우리 오늘부터 하이에나처럼 주변에 있는 쾌감을 쫓자.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충격적인 결론인데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뭐 계속 이제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읽다 보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결론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읽다가 여기 확 쌍둥이 확 나오죠. 우와, 뭔 소리야, 이게. 쾌감을 쫓자고. 자,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에 쾌감이 행복이라면 행복이라는 것을 논할 필요도 없어요. 행복하니까. 왜냐? 네. 행복하지 않은 순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마실 때 지금 쾌감을 느끼잖아요, 제가. 네. 행복. 이거 안 마시죠? 불행.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는 20분 동안에 행불행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 행복과 불행이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루에 수천 수만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나 너무 요새 행복해. 이딴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불행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행복한 순간 항상 껴있으니까. 그렇죠. 행복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 이거 쉽게 하면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행복이 곧 쾌감이라는 주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쾌감하고 행복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쾌감이 곧 행복이라서 계속 쾌감을 쫓는다. 그걸 이제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쾌락적 행복론은. 쾌감을 쫓아라. 그럼 사람마다 다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은 사람을 죽일 때 최대 쾌감을 느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일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게 병적인 쾌감이어서 그렇지. 그럼 연쇄살인범에게 행복 비법은 뭐죠? 살인. 네,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권장하면 좋아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친구 괴롭히는 아이들, 학교에 일진 이런 애들도 친구 괴롭힐 때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병적인 쾌감도 쾌감이거든요. 근데 쾌감이 곧 행복이니까 쾌감을 쫓으며 살아라. 그럼 반사회적 행동을 해라. 라고 부추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네요. 네. 네, 사람마다 다 쾌감은 다르고 그러면 각자 자기의 쾌감을 쫓아라. 그럼 나쁜 놈들한테 나쁜 짓 하면 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정말 즐거워. 자, 공수부대 동원해서 다 죽여.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쾌락주의 행본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쾌락주의 행복론은 그야말로 잘못된 행복론인데 문제는 오늘날 주류 행복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쾌락주의 행복론이. 그러니까 심리학, 주류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행복 연구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행복론을 이걸 주장해요. 쾌감이 곧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점이죠.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어떤 자본주의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자본가들이죠. 왜냐하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쾌락적 행복론을 믿으면 소비를 엄청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을 더 가게 되고. 네, 각자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쾌감을 추구하려고 할 텐데 네. 자본주의사에서 그거는 소비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나는 커피 마실 때 제일 행복해. 그럼 사야 되잖아 이거. 그건 누가 줘요?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난 영화 볼 때 제일 쾌감이 있어. 짜릿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화 봐야죠. 극장 가서 영화를 보든가 넷플릭스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써야 돼요. 자본가 입장에서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나 자본주의 사회는 이걸 뭐랄까 조장한다 그럴까요? 예. 부추긴다 그럴까?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물론 환경 파괴는 쥐약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주류 심리학이나 행복 연구자들이 계속 이걸 떠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게 필연적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소비를 자꾸 하게 만드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쾌감을 각자 쫓아라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놈들도 계속 제동을 받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니까. 네. 마약이 쾌감을 최고로 주면 마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 마약 중독자 제일 행복한 놈이에요. 계속 마약 먹고 뿅 가가지고 쾌감을 느끼니까.
마약도 굉장히 마약 인구도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이 주장하는 행복론이 여기 책에 기술돼 있고 네. 또 소장님이 주장하는 행복론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해서 요약하면 예. 에릭 프롬이 주장한 행복론은 객관적인 행복론입니다. 우선 아까 주관적 행복론하고 그런 점에서 다르죠. 네. 그래서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또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인간을 위한 욕망만이 행복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망, 건전한 욕망을 추구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엄연히 행복은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객관적 행복론. 두 번째로 인간 본성에 기초한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진다는 주장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개는 개답게 살아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그렇죠. 돌고래는 돌고래답게. 그러니까 고양이가 개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죠. 불행하죠. 네. 그렇죠. 돌고래가 땅에 산다든가 아유, 안 돼요. 그래서 네.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 본성에 맞게. 그래서 그런 행복론이에요. 인간 본성에 기초한.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본성대로 살아야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공동체주의적 행복론입니다. 그래서 동포, 이웃들과 연대해 병든 사회를 변혁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건 이제 당연한 얘기죠. 행복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행복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행복의 객관적 조건을 좌우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과 연대해서 싸우고 이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이렇게 뭔가 세상에 내가 기여하는 활동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얘기를 프롬이 인용을 했던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인생은 짧고 위험하지만 인간은 사회에 공헌할 때에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면 행복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근데 삶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는 결국 공동체나 사회에 기여하는 데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프롬이 주장한 행복론을 이제 요약할 수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행복론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세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주장하는 행복론 간단하게 하면, 행복을 정의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네.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활동 속에서 체험하는 보람과 만족. 여기서 인간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 얘기예요.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랬을 때 행복할 수 있다. 나를 위한 삶보다 네. 공동체. 보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네.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그 돈 집에 들어가서 혼자 다 술 마시면 행복할까요? 아, 네.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때 행복할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행복하죠. 자기는 안 쓰고 또 가족들만 위해서 쓰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모두를 위해 써야죠. 그 뜻이에요. 그 뜻이군요. 아버지가 돈 벌어서 온 가족이 같이 다 잘 이렇게 쓰고 하는 게 행복하지. 그래 아버지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돈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혼자서 술 마시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죠. 쾌락만 느끼죠.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주의적 행복론과 통하는 건데, 공동체나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쨌든 열심히 창조적 활동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뭘 체험하냐면 보람을 체험하거든요. 보람이 뭐냐 하면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네. 보람이. 이제 이게 행복의 핵심 감정이거든요. 이건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 의자 네. 빼고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네. 그 책에 나오는데 보람이 핵심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보람을 많이 느낄수록 행복한 거예요. 근데 보람은 언제 느끼냐? 아버지가 돈 번 거를 가족들을 위해서 쓸 때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돈 버는 걸 혼자 삼겹살 사 먹을 때는 보람을 못 느껴요. 네. 쾌락을 느끼죠. 네. 쾌감을.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쾌락주의 행복론에서는 행복을 쾌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보람으로 봐요. 아, 네. 그러면 행복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 거예요. 달라지죠. 네.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은 쾌감을 많이 누렸을까요? 아니죠. 쾌감은 거의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삶이 엄청 고단하고 힘들었을 테니까. 네. 근데 뭘 느꼈을까요? 계속 보람? 보람. 왜냐? 인간적인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을 했죠. 독립운동. 그러니까 보람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완용은 어때요?
쾌감은 많이 느꼈지만은 불행한 사람. 보람은 느낄 수 없었으니까. 네. 보람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한 번도 체험 못 해봤을 거고. 근데 쾌락적 행복론에 의하면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완용. 독립운동가 제일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쾌락적 행복론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돈 열심히 벌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럼 행복해진다. 이완용처럼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람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삶, 창조적인 활동 이런 걸 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행복론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행복의 선순환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으로 하면은 행복의 악순환, 그렇습니다. 불행의 악순환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겠네요. 네. 그 영화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이 역할했던 노인역 네. 보면은 이제 가족들을 위한 어떤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람을 느끼는 장면들이 네. 곳곳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 아버지가 네. 사회를 위해서 살았다면 더 전 행복했을 것 같아요. 보람을 네. 느꼈을 테니까. 근데 최소한 그래도 자기를 위해 살지는 않았어요. 네. 가족을 위해 살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 이제 순간 네. 그때쯤에 아버지를 만나죠. 네. 그 환영 비슷하게. 네. 근데 아버지가 칭찬해 주잖아요.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뭐랄까요? 긍정하게 되죠. 자기의 삶을. 근데 아버지가 왜 칭찬해 줬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서 가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칭찬한 거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다 했으니까. 만약에 그 황정민이가 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 가족들은 다 헐벗고 있고 아버지가 수고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몽둥이 가서 막 패지 이 새끼 혼내겠죠. 너 죽여버린다고. 네. 그래서 죽지도 못해 무서워서 아버지가. 근데 황정민이 그래도 자기 긍정을 할 수 있는 자기 삶을 긍정할 수 있었던 거 보람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최소한 자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좀 좁은 의미이지만 어느 정도는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서 보람 느꼈지만은 네. 선생님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사회를 위해서 살았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거다.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더가 아니라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 내 가족만 잘 챙기고 나머지는 굶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살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그런 건. 그러니까 내 가족도 잘 건사했지만 그래도 정말 최대한 이 사회의 발전,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살았다. 한 생을. 그랬을 때 느끼는 보람하고 우리 가족 잘 챙겼다 하는 거 보람하고 차이 달라요. 질이 다르죠. 질이 다르죠. 그리고 자식들도 아버지 평가가 달라져요. 부모 평가가. 뭐 독립운동한 아버지하고 가족 잘 건사한 아버지는 자식들의 평가도 틀려요. 네. 훨씬 더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또 평가가 완전 달라지고. 그리고 진짜로 자기 자식을 사랑했으면 독립을 시켜야지 나라를. 일본 식민지에서 그렇죠. 자식들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또 세월호 사건 같이 터지는 나라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분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세월호 터지고 나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그대로 넘겨주면 안 되겠다. 뭔가 더 바꿔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내가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 이런 걸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죠. 거기까지 보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고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체, 사회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보람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런 정도가 됐을 때. 네. 진짜 행복에 대한 부분은 여정이 길지만은 그래도 방금 소장님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 제 책을 읽으셔야죠. 네. 가짜 행복 고난사회. 가짜 행복. 책 안 갖고 왔는데 검색해 보시면은 찾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 책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김태형 소장님과 같이 병든 사회 정신건강 부분에서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해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로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